현재의 정치 구도, 세력 구도에 대한 분석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1년, 집권 1년이 조금 넘었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민주 진보 진영, 범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연합을 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 내란 세력을 포함한 이 수구 세력이 소수로 줄어들어 가면서 이들과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세 싸움을 했죠. 그래서 민주진보 세력이 계속 압도해 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벌어졌던 정치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주진보 세력이 조금 수위를 낮추거나 긴장감이 떨어지면 수구 세력들이 기세를 올려서 반격들을 했죠. 그러면서 뭐 과거에 대표적인 게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취소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공세수위 혹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란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안도하는 그런 모습, 윤석열 구속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곧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 반격하는 과정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뭐 찾아가고 뭐 난리치고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 민주 진보의 연합 세력과 수구 세력, 조그매진 수구 세력과의 이 기세 싸움, 세력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 그래도 민주 진보 진영의 세력들이 계속 압도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세력이 약간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 진보의 이 연합 세력이 기존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좀 나와 있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 수구 세력들의 다른 세력들이 더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기존 국민의힘 세력과 그다음에 내란 세력들, 거기다 극우 세력까지 더해졌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까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 진보의 힘이 세력의 기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저 국민의힘을 포함한 수구 세력과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쪽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힘이 더 커진 그런 모습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출이 됐죠.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민주당이 단독으로 혼자 있지 않고 민주 진보 세력과 다시 연합을 복원하고 단단한 연합을 가져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비단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세력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연합을 하고 힘을 다시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무엇을 하느냐?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그 개혁을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 사회 대개혁, 특히 검찰 개혁을 시기에 늦지 않게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던 건데 민주 진보 세력의 다시 연합이 복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권력 투쟁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검찰은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맞서는 과정 자체가 권력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이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든 타격을 입혀서 검찰 그리고 검찰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다시 집권하게 만드는 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을 처음에는 지금 이런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느슨해져서 이게 정부기관의 하나를 개편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단계를 낮춰서 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지금은 권력기관,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검찰을 기관을 개편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정치 투쟁을 하고 있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비헌법적인,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기관을 정상화시키고
합헌적인 기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가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검찰개혁을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과감하게 수사기소 분리를 과감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구도 변화와 검찰개혁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다음 최근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단독 기사였는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아니죠. 정부가 만들었던 TF에서 만들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당대회 뒤에 새 지도부에게 보고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게 왜 저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보도가 나왔고 발칵 뒤집어졌죠. 저도 강력하게 저 얘기 규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단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보도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기사는 오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게 또 중요합니다. 원 구성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치 일정을 왜 저걸 고려합니까? 원 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에 보고를 계속 안 하고 시간 끌겠다는 얘기입니까? 저건 저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자, 원 구성과 상관없이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논의할 준비를 마쳤어야 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만들려고 했던 몇몇 의원들과 같이 이제 예를 들면 서영교 법사위원장, 저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이런 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도 했고요.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고 저희와 함께 계속 개정을 위한 그런 연대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를 지금 빨리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원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저 얘기는 매우 부적절하죠. 왜 정치 일정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오늘이라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소송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법대에 들어가면 기본법이라고 해서 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면 기본법 6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기본법은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문명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들이 있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이런 법들이 있죠. 예, 그런 기본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법이다 보니까 이 기본법을 바꾸면 다른 전체의 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지금 가장 핵심 그 쟁점인데 보안 수사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보안 수사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저도 보안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하죠. 사실 전 처음부터 이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하고 보안 수사권도 안 된다는 그 기준을 세운 게 바로 저 아닙니까?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든다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21대 때 처음 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기존에는 검찰개혁하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잘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라고까지 나가는 것도 과격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역사 속으로 집어넣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 지금 이 오욕의 역사를 단절시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간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논의가 돼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쳐요. 그런데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악마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실제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보안수사권을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없앴다고 하더라도 그 복잡한 형사소송법에 해석상 보안수사를 할 수 있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남겨두면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다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다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더라도 숨어있는 조항들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숨어있는 조항들을 찾아내서 그 숨어있는 조항들을 수사를 일부라도 할 수 있게 부활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항들까지 다 찾아내서 개정하거나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빼내고 나면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전체 체계에서 특정 조항을 빼다 보면 다른 조항과 연결된 것들이 어색하거나 실무에서 안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안수사권 혹은 숨겨놓은 수사권을 없애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찾아냈을 때 그걸 개정하는 과정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 법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우려를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가 정말 치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정부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논의를 하려면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꾸 보안수사권 없애면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해서 수사기관이 보안수사 요구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보안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언제까지 어떤 보안수사를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기한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것을 그 기한에 맞춰서 보안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이 다 돌아가거든요. 제가 최근에 독일에 다녀왔는데 독일의 검찰청과 독일의 경찰청에 이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매우 잘 돌아간다.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독일은 그거를 왜 안 응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찰이 또 제대로 응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수사관 교체 요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찰 수사기관 내에 인권 보호관을 둬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징계를 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두고 또 법 왜곡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들의 그 보완책들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충분히 또 당내에서는 해왔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페이지 볼까요? 아까 제가 이제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내용도 내용인데 이제 시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될 스케줄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작년 12월에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올 3월까지는 통과를 시켰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올 10월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발하니까 통과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서로 시스템도 정비하고 인력도 재배치하고 그리고 실제 운용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과 그 공소청과의 협력 관계들을 한번
그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 6개월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사실상 늦어졌지 않습니까? 공소청과 중소청법은 실제로 우리가 3월에 통과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더라도 6월 이전에 지방선거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법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안을 만들고 정부안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처리하겠다라는 기준이 이제 지방선거 전부터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만약에 보고를 하는 것을 정했다라면 일단 그건 잘못된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8월 달에 곧바로 전당대회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부재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전인 3월부터 6월 사이에 당 내에서 미리 우리 당의 안을 만들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당 안을 만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와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6월 5일 날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도저히 이걸 늦추면 안 돼서 저라도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간 우리가 지금 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늦어진 것이니까 누구 특정 한두 명을 탓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탓하면서 지금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빨리 국회로 개정안을 보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구성 합의와 관련해서 그 일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원내대표가 직접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 지명하십시오. 법사위원장을 어차피 주지 않을 거잖아요. 민주당이 가져올 거잖아요.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이 원구성의 협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은 그냥 기본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지금 지명하고 법사위원들도 지금 사실상 내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지명된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오늘부터 토론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사회 안 지금 만들어놨고 정부에서 안 빨리 달라 해서 오늘부터 토론해서 저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전당대회 일정과 상관없이 토론해서 가면 됩니다. 6월, 7월 토론하면 됩니다. 한 달 정도 토론하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거든요. 토론해서 대안 만들고 그리고 전당대회 전이라도 우리 당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이 만들어지면 그냥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만한 부분들이 만약에 남아있다, 쟁점이 있다라고 하면 전당대회 직후 새 지도부가 바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다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직후에 새 지도부가 결정하고 곧바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 저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관들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미 늦긴 늦었지만 제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벌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지금 내정하면 됩니다. 네, 누굴 내정할지 모르겠으면 저를 내정해 주십시오. 제가 잘할 테니까. 자, 어쨌든간 법사위원장 지금 내정해서 지금 법사위 위원들 내정해서 지금부터 논의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논의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정부도 법사위에 앞으로 내정될 법사위에 신속하게 보고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저걸 왜 전당대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원구성 협상까지 뭐하러 기다립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을 될 일인데요.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를 하더라도 제도 초기에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과도기에서는 일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불거지거나 하는 불가피한 혼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불가피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빨리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불가피한 혼란을 마치 제도가 잘못 설계돼서 혼란이 발생한 것처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범수구 세력들, 연합한 이 범수구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저건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그게 아닌 제대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검찰개혁을 반대한 검사들 혹은 검찰주의자들은 일부러 초창기에 태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일부러 태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들을 때로는 징계 같은 것들을 포함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제도가 설계가 됐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은 지금 이제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법사위는 지금 현재는 없긴 하지만 저희 이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인력이 재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정부가 좀 꼼꼼하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이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한 줄만 들어가도 우리가 했던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순진하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안 넣어놓겠죠. 그래서 넣어놓는 방식이 첫 번째가 보안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넣어놓을 수 있고요. 보안수사권도 안 넣는다라고 하면 숨어있는 수사 관련된 수사 근거 조항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수사 근거 조항들까지 다 확인해서 수사를 아예 검사는 하지 않게 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형사소송법을 바람직하게 개정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정말로 보안수사권을 0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느냐에 대한 제도 설계를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서도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고 정부와 대통령께서도 그래 이 정도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시기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안을 주고 당이 현재 대응하는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불가능하고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6개월 연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수구 세력과 검찰이 반격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도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내란을 청산하는데 법원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진지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란 청산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법원인데 법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손을 잡고 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후에는 사법개혁이 집중적으로 또 들어갈 것이라서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수구 세력, 정치 세력, 극우 세력들이 다 힘을 모아주고 실어주면 거기에 이제 보수 언론들까지 힘을 실어주면 이게 정말 산으로 갈 수 있고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진짜 제가 관행상 말도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저를 자꾸 법사위원장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법사위원장을 근데 안 시켜주겠다고 뭐 답을 주셨으니 제가 지금 고민할 수 있는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많지가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검찰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들을 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 다시 정리해서 내용에 있어서 수사권 주는 거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만들겠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드릴 기회가 여러 번 뭐 기자회견 하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빠르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내정하고 지명해서 지금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 지금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검찰이 공소청, 중수청 설치 미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댓글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논의를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전당대회 이후로까지 미루겠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검사들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전당대회까지 미뤄지고 그러면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자연스럽게 최소 6개월 정도는 늦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요. 이게 세련된 방식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묘한 방식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겁니다. 시간 끄는 것. 알게 모르게 시간 끄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알면서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끄는 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존 형사소송법으로는 출범을 못하냐고 말씀 주셨는데 기존 형사소송법으로 출범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형사소송법으로 출범을 하면 수사기소 분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안 된 채로 그냥 지금 검찰 그대로 출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소송법에서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출범을 시켜야 저희가 생각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의대 탄핵안 반드시 시급하게 발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언제 할 거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 빠르게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조의대 탄핵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조의대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후보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조의대 탄핵하자. 조의대 탄핵할 거냐. 동의하는지 계속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대 탄핵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죠. 조의대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란을 온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란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손이 오염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대법원에서 나중에 내란 재판을 최종적으로 할 건데 이 대법원이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란이 우리가 말하는 내란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도 있지만 저는 지금 헌법 체계에서 우리가 내란으로 부를 수 있는 내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12.3 비상계엄의 조의대와 대법원이 관여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작년 5월 1일 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그런 시도를 조희대 대법원이 했죠. 그게 저는 내란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상 내란, 국민 주권 아래에 있는 사법권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헌법상 내란 행위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민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는 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내란 세력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죠. 가장 그 극명한, 가장 심플한 예는 이겁니다. 지금 한덕수 재판이 대법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재판도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 재판이 다 대법원에 갈 거죠.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어떡할 겁니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아무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에이 설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결하겠어? 라고 우리가 예상하죠. 저도 그 설마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도 설마 했죠. 그 설마를 저질렀던 내란 세력에게 내란 재판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벼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왔고 시간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민정수석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에 대한 우리 지지자분들의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는 걱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우려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폭넓게 있지만 일단 검찰 개혁 관점에서는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수기해서 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로 온전히 지금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 관점에서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점에서 민정수석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다각도로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이제 인선을 했던 그 배경 자체가 그 이제 검찰 개혁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고 나면 검찰 내부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실무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단하신 부분을 우리는 일단 믿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민정수석의 역할이나 하는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저도 그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대통령께서도 깊은 고민 끝에 인사를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좀 믿고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로 넘어왔으니 국회를 통해서 검찰 개혁하는데 저희가 일단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또 라이브 하면서 소통을 더 하겠는데요. 뭐 다음번이 될지 다다음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고를 하자면 다음번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향후 1년 동안 이 1년은 왜 1년이냐면 2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1년 동안에 개혁과제나 아니면 내란 청산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 1년이 넘어간 뒤에는 총선이 임박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1년 이내에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같은 것들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제가 라이브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런 과정들 있으면 또 공유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호소드리겠습니다. 자꾸 저보고 누가 뭐 이렇게 방해하느냐 이름을 콕 찍어서 이렇게 일러달라고 말씀 주시는데 제가 안에서 잘 투쟁해서 뚫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저한테 좀 힘을 많이 실어 주시고요. 지금은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막 감정 싸움하고 사람 누가 나빴다, 누군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논의가 다른 데로 흘러갈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안에서 잘 헤쳐나가 볼 테니 제가 지금 추진하는 이런 것들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내서 검찰개혁 끝까지 한번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감사합니다.